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오늘도 저희가 이제 다들 바쁘시기 때문에 오늘 2일차 강의를 한번 또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제가 그 녹방 해놓은 걸 보니까 저는 마치 제가 1.2배속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속사포로 얘기를 한다는 걸 느꼈는데 너무 빠르거나 하시진 않으세요? 이야기하는 게 속도 괜찮으신가요? 그러면은 잘 들으시리라고 생각하고 어제와 비슷한 속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강 진행할 거고 오늘은 어제 요 내용을 살펴봤고 오늘은 제가 이거 순서를 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좀 바꿨는데 키워드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보고 그다음 블로그 주제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트래픽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 세 가지로 좀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일일 포스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 제가 오늘 그거를 좀 A4 한 장 정도로 해서 체크리스트로 좀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일 포스팅을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일단 수익화의 핵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한 번 더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수익화는 대부분이 이제 상위 노출이 핵심인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핵심이 아니다. 그게 이제 본질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각인을 하시고 하지만 일단은 가장 좀 쉽고 간단한 부분이 상위 노출이기 때문에 이걸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한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서 그 관점을 유지한 상태에서 들어주세요. 네. 키워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키워드. 저는 용어의 정의 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서 정의를 자주 보는데 그냥 이 키워드란 단어만 봐도 이것만 봐도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단어고 핵심이 되는 단어라는 거죠. 어떤 글에 있어가지고 핵심이 되는 단어. 그러니까 곧 내가 글을 썼을 때 어떤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내 글이 노출되게끔 하고 싶은 그 단어 그게 이제 키워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블랙키위라는 그 키워드를 분석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제가 어제 오늘자에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한번 이렇게 봤는데 엄청 많죠. 뭐 아마다스 등장인물, 한산 용의 출현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는 키워드들이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어떻게 보면 대형 키워드들이에요. 이거는 정말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들.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해주신 상태에서 그러면 과연 키워드는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키워드 분석을 하지 않고 글을 쓰는 거는 글의 효율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내가 지금 계속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라는 글을 쓸 소재는 정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서 글을 써야지 결정을 했어요. 근데 키워드 분석을 안 해요. 키워드 분석을 안 하고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한 글을 다 썼어요, 일단. 그리고 제목도 썼어요. 그래서 발행을 했어요. 당연히 노출이 안 됩니다. 노출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글을 쓰면.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라는 대형 키워드에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는 뭐 이런 그 하위 키워드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위 키워드들. 근데 이 키워드를 하나의 묶음으로 봐야 돼요. 묶음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이 단어가 경쟁 강도 뭐 여러 가지 요소를 봤을 때 가장 이 키워드가 나에게 내가 블로그 발행했을 때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는 좋은 키워드이구나라는 걸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분석을 하고 글을 발행한 제목을 짓고 그 키워드들을 본문의 내용에 충실히 반영해가지고 글을 발행을 하면 상위 노출이 됩니다.
내가 그거를 상위 노출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글을 썼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지만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조회수도 나오고 글을 썼기 때문에 C랭크도 당연히 높아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전혀 분석하지 않고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머리가 시키는 대로 막 타자를 쳐가지고 쭉 써가지고 발행을 하면 절대 상위 노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회수가 당연히 증가하지 않겠죠. 그리고 물론 C랭크는 오릅니다. 왜냐면 글을 쓰니까 글을 쓰고 지속적으로 발행을 하니까 C랭크는 오를 수 있는데 상위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조회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키워드를 분석하지 않고 글을 쓰는 거는 엄청나게 내 블로그의 성장에 있어서 효율을 떨어뜨리는 행위다. 그러니까 키워드 분석을 처음에는 어려워요. 처음에 어려워가지고 많은 분들이 조금 하다가 이거 너무 어려워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해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걸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키워드 분석을 해 나가야만이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그 키워드들을 내가 독점을 해 나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내 블로그에 그 조회수들을 그 기반을 다지면서 조금씩 블로그의 방문자 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 분석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키워드들은 과연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들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만 어떤 키워드가 좋은 키워드인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황금 키워드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들은 일단은 5가지 특징으로 구분을 해봤는데 검색량이 첫 번째입니다. 검색량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있는가 이고 두 번째는 문서수입니다. 검색량은 많은데 사람들이 그 키워드로 글을 발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의 그 키워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그리고 섹션이라는 것은 이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에서 어떤 섹션을 먼저 배치시켜 주는가.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섹션을 배치시켜 주는가, 뷰탭을 배치시켜 주는가, 뉴스를 배치시켜 주는가, 뭐 이런 백과사전을 배치시켜 주는가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키워드가 섹션 배치 순서가 어디인가가 있고요. 또 지속적인가 지속적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갑자기 조회수가 폭발하는 키워드인가 아니면은 1년 내내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검색을 꾸준히 하는 키워드인가 라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단가도 있죠.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키워드별로 그 네이버에 광고를 했을 때 내야 되는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키워드별로 몸값이 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5가지 요소를 가지고 키워드들을 판단했을 때 어떤 키워드가 황금 키워드인지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당연히 검색량은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문서수는 적어야 되죠. 그래야 경쟁 강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섹션 뷰탭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뷰탭에 있는 결과가 가장 먼저 제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속성은 당연히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가 좋습니다. 단가는 당연히 고단가인 키워드가 좋겠죠. 애드포스 수익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5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켜주는 키워드들을 황금 키워드라고 많이들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황금 키워드에 대해서는 또 오해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황금 키워드를 내가 작성한다고 해서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느냐? 없습니다. 절대 상위 노출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키워드가 황금 키워드라는 거는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명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블로그보다 지수가 높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이다. 그럼 저는 아무리 황금 키워드로 글을 써도 상위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황금 키워드를 모아가지고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사보진 않았지만 무슨 키워드를 팔고 있는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키워드라는 부분에서 황금 키워드를 골라야 되고 근데 그 키워드 중에서 내 덩치에 맞는 키워드를 골라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뒤에서 이 요소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누구한테서 들리는 소리죠 이거? 무슨 안내 제가 다 음성어를 좀 시킬게요. 네. 버스 안내 멘트가 막 나온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키워드를 어떻게 골라내야 되냐? 내가 내 덩치에 맞는 키워드들을 어떻게 고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냐?
라는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일단은 소재가 당연히 풍부해야 되겠죠. 내가 내 주제가 있으면 내 관련된 분야에서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unknowns라는 말이 모르는 게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냐면 예를 들면 경제 분야에 최근에 제가 다우지수에 관련된 글을 썼는데 경제를 모르시는 분들은 다우지수라는 키워드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뭐 다우의 개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 표현이 있는지 그런 키워드가 있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감이 풍부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파악할 수 있느냐.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은 당연히 그 공식 홈페이지, 내가 작성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공식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체킹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책을 고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책과 같은 경우에는 또 책을 고를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블로그와 관련해 가지고 글쓰기에 좋은 책들은 뭐뭐 하는 뭐 100선, 뭐 하는 뭐 300선 이런 형태로 약간 단락단락으로 구분되어 있는 책들을 고르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 분야에 관련된 글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뭐 월급쟁이 재테크 연구 뭐 사전 그런 것들이 한 책 두세 장 정도로 블로그 글을 바로 이렇게 옮겨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제공되어 있는 그런 책들이 많거든요. 그런 책들을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들 속에서 키워드들을 내가 발견해내고 그 이후에 이제 키워드 분석에 들어가는 거죠. 이 키워드가 좋은 키워드인지 안 좋은 키워드인지를 분석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신화된 정보들일수록 이제 그 정보들을 녹여가지고 키워드를 활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뉴스레터를 그래서 구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환경 비즈니스 그리고 뭐 제가 가상화폐 쪽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쟁글에서 뭐 제공해주는 매일 아침에 그 뉴스들을 메일로 보내주거든요. 그럼 그 메일을 체크해서 오늘 블로그에 최근에 이런 이슈들이 있구나라고 또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가능하면 그 글을 그대로 또 본따 가지고 글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일단은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글감들을 굉장히 풍부하게 하는 활동을 기본적으로 먼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선행이 되지 않으면 글을 쓸 때마다 뭘로 글 쓰지라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글 쓰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애초에 그 준비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그러면 금세 지쳐가지고 글을 못 쓰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에 이런 활동들이 기본적으로 루틴처럼 이렇게 짜여져 있어야 글을 쓰기 시작할 때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최소한 상태에서 글을 바로 쓰기 시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키워드 글감을 풍부하게 하는 활동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키워드들을 어떻게 고르는지 그 순서대로 한번 그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거는 그 블랙키위라는 키워드 분석 도구를 제가 활용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개인에게 맞는 플랫폼을 사용하시면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블랙키위라는 이 플랫폼이 가장 좀 보기 편하고 좀 빠르게 키워드를 분석해낼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해서 그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건 섹션입니다. 섹션. 이 섹션이라는 것은 그 신문에 보면 뭐 경제란, 뭐란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는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블로거들이 글을 쓰면 노출되는 것은 뷰 섹션입니다. 뷰 섹션. 통상 뷰탭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뷰탭. 여기 뷰탭. 여기에서 카페 글이랑 블로그 글 이 두 가지가 노출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내가 어떤 키워드를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종합소득세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배치 순서를 보는 겁니다. 종합소득세라는 이 키워드로만 검색을 하면 인플루언서 탭이 가장 먼저 나오네. 그 다음에 세무상담이 나오네. 그 다음에 뷰탭이 나오네.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이 키워드로 글을 써가지고 상위 노출을 시켜놨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인플루언서 탭에서 사람들이 쓴 글에서 다 뺏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 사람들이 이미 써놓은 글들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 이게 큰 대형 키워드였는데 조금 더 세분화된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뷰탭이 이제 2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1위는 지식 스니펫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식 스니펫이 이제 어제도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모든 것보다 가장 키워드에
와 있는 글인데 좀 옛날 글도 있어요. 옛날 글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요거를 이거는 일단은 배제를 한다 치더라도 일단은 뷰탭에 상위 노출을 시키면 이 키워드로 상위 노출을 시키면 내가 그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내 그 블로그로 유입을 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뷰탭이 저 밑에 있는데 다른 것들이 좋다고 해가지고 글을 쓰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섹션은 기본적으로 딱 이게 절대적이진 않지만 한 3위권 정도의 순위에 그 위에 배치되어 있는 키워드를 활용하는 게 일단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섹션. 첫 번째는 섹션이고 두 번째는 이제 경쟁 강도입니다. 경쟁 강도는 아까 이야기했던 검색량이 많은 검색량과 문서 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것도 블랙키위에서 그 검색을 해보면 예를 들면 A 키워드는 한 달에 이 한 달 기준입니다. 한 달에 52만 명이 이 키워드를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검색하죠. 그리고 한 달에 뷰탭, 카페나 블로그에서 한 달에 발행된 글이 3만 건이라는 겁니다. 3만 건. 그러면 52만에 3만. 경쟁률로 따지면,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0.059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B 키워드의 경우는 한 달에 13,500명이 검색하는데 발행되는 글이 9,460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0.7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쟁률로 비교해 보면은, 그러니까 경쟁 강도로 비교해 보면 A 키워드가 좋은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일단 검색량은 많고 경쟁 강도는 적은 키워드를 골라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그 잘못된 생각이 빠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이 키워드가 경쟁률이 좋다고 해서 내가 이 글을 쓰면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발행량이 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경쟁 강도가 좋은 게 좋지만 발행량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그러면 이 키워드가 경쟁 강도가 좋은데 내가 상위 노출을 시키려면 3만 900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3만 900명을. 근데 이거 이길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 키워드는 경쟁 강도는 좀 강하지만 9,000명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는 좀 이게 경쟁 강도가,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더 상위 노출 시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제 초기 블로거, 초기에 이제 내가 어떤 키워드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키워드를 고를 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그럼 골라야 되느냐라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월간 검색량이 좀 적은 거, 예를 들면 1,000건 이하, 1,000건 이하의 키워드로 가면 그러면 당연히 경쟁 강도도 낮아지게 되고 월간 그 발행량 자체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건에 월간에 검색하는 게 1,000건인데 한 달에 예를 들면 뭐 한 300건 정도 발행되는 글이다. 이런 키워드들을 초기에는 내가 찾아가지고 이런 키워드들로 글을 발행을 해서 상위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상위 노출이 되니까 유입자가 조금씩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내가 이 키워드가 내가 노출이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 키워드를 또 기록해두고 뭐 그런 활동들을 지속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블로그 운영 초기에는 경쟁 강도가 낮은 키워드들로 내가 상위 노출을 일단 시키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대박을 낼 거야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은 계속 방문자 수는 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기초를 다진다는 생각으로 차분하게 이런 키워드를 찾아서 진행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체급 차이를 설명드리려고 넣은 사진이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띄워드리지 못했네요. 그러니까 이 발행량을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3만 명 중에서 내가 1등을 하려면 나는 체급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런 애들을 내가 이기려고 하려는 거예요.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엄청나게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들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키워드 지속성인데, 여기 위에 있는 이 사진은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키워드의 1년 동안의 그 검색 수준이고요. 이거는 손흥민 득점왕이라는 키워드의 1년 동안의 검색 수준입니다. 그럼 이거는
지속적인 검색이 있는 키워드죠. 왜냐면 월간 2만 명, 2만 3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바닥이 그 정도 되는 키워드니까. 근데 이 키워드는 평소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손흥민이 득점왕을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시점에 갑자기 툭 튀어오른 키워드란 말이에요. 그럼 이 키워드로 내가 글을 쓰면은 일시적으로 방문자 수는 상위 노출 시켜가지고 폭발적으로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슈가 딱 끝나고 나면 바로 방문자가 거의 제로에 수렴하게 되기 때문에 블로그 방문자 수를 꾸준히 우상향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글들을 사용하는 게 이런 이슈성 키워드를 사용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제가 실제로 사례를 들어드리면은 이게 제가 그 최근에 이슈성 키워드로 한번 발행을 했던 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나이키 루이비통 에어포스라는 키워드가 최근에 그 응모를 했었어요. 한정판 신발을. 그래서 그 한정판 신발을 응모를 했었는데 이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글이 없어요. 최신 글이. 이거는 그래서 전 바로 딱 느꼈죠. 이거는 글 쓰면 조회수 대박이다. 무조건 터진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바로 글을 썼습니다. 30분 만에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하루에 들어온 조회수가 6,574명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죠. 근데 이건 아마 제가 아니라 그 누가 썼어도 그 아마 높은 방문자 수를 가져갔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것과 관련된 최신화된 글들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그 하루 6,000명을 찍었어요. 다음 날 이렇게 되죠. 없습니다. 이제 방문자 수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은 이 글은 이제 그냥 딱 한 번 약간 이게 주식하면은 단타 하는 것처럼 한 번 먹고 끝인 겁니다. 근데 이런 글들이 많으면은 물론 내가 매일매일 이런 키워드들을 캐치해낼 수 있으면은 계속 이슈성 키워드를 써도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이런 이슈성 키워드는 가급적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또 하나 관점은 조금 좀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연예 관련된 블로그를 다루고 싶다. 그리고 아니면 뭐 방송과 관련된 어떤 컨텐츠들을 다루는 블로그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거의 이슈성이거든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성 키워드를 내가 항상 뭐 하루에 3-4개씩 발행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슈성 키워드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운영하셔가지고도 막 하루에 10만 명씩 방문자 막 들어오는 그런 블로거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무조건 대량입니다. 뭐 그런 것도 안 보고 뉴스 기사 뭐 긁어와가지고 대량으로 막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이슈성 키워드들만 다뤄서 방문자 수를 폭발시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하면 그 이슈성을 이용해도 되지만 장기적으로 블로그를 통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식의 운영 방법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키워드들을 제가 이렇게 분석을 통해 가지고 글을 열심히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쓴 글이 늘어나면은 방문자 수가 이제 조금씩 증가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글이 굉장히 인기가 많구나라고 그러니까 이 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네. 그래서 이제 그 글을 분석을 해보면 이 키워드로 사람들이 검색을 해가지고 많이 들어오는구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키워드들을 정리를 해놔야 돼요. 왜냐면은 그 키워드에 내가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키워드는 현재 내 블로그 수준에서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어. 그리고 상위 노출을 시켰을 때 이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이제 제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그 시간이 지나면 새로 발행된 글들이 있으니까 최신성이 반영되면서 제 글이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게 됩니다. 뭐 한 달이든 2달이든 그 글이 밀리게 돼요. 그러면 그 키워드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글을 각색해가지고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방문자 수가 항상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내가 새로운 글을 더 발행을 하게 되면 그 기존에 유지되고 있던 방문자 수를 기반으로 방문자 수가 조금씩 우상향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상위 노출시킬 수 있는 키워드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예를 들면 여기도 제가 키워드를 이게 제가 한참 열심히 했을 때 이렇게 사용했던 거거든요. 제가 작년 10월, 11월에 정말 블로그에 약간 미친 놈처럼 열심히 운영했어요. 하루에 글 막 5개, 4-5개씩 쓰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키워드를 다 정리해가지고 이 키워드로 상위 노출시키면 하루에 6,000명 정도 들어온다. 3,00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이게 키워드 챌린지 했을 때인데
순위를 다 기록을 해놓고 이게 수치가 떨어지면 다시 그 글을 또 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문자 수를 유지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일종의 독점을 하는 전략, 내가 노출시킬 수 있는 키워드를 파악하고 그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발행함으로써 이 키워드는 내 거야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건 그리고 특히 내가 어떤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있거나 브랜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키워드를 독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카카오뷰 수익과 관련된 PDF 전자책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뷰 수익이라는 그 키워드는 제가 독점을 하려고 순위가 내려가면 또 바로 글을 쓰고 또 바로 글을 쓰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키워드를 분석하고 기록을 해놓으면 블로그의 장기적인 우상향 그리고 나의 수익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키워드의 중요성과 키워드를 어떻게 분석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약간은 추상적일 수 있어요. 전반적인 그 큰 개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그 부분은 또 내일 그 글을 쓰는 루틴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 구체적으로 블랙키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내일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은 이 키워드를 활용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관점을 일단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주제를 정하자는 건데 어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주제를 정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네이버에서 그 주제는 크게 4가지 분류로 해서 32가지 세부 카테고리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제가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죠. 물론 여러 개를 골라도 되지만 하나를 고르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이유는 이거는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었던 부분인데 제가 약간 이렇게 디지털 노마드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금요일 저녁 밤에 서점에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 분이 있었어요. 한 60대 정도 되어 보이시는 분이었는데 금요일 저녁에 서점에 앉아가지고 책을 읽고 있다. 이분 뭔가 생각이 굉장히 많으신 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저 삶을 좀 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저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좀 듣고 싶다고 그냥 가가지고 이제 생뚱맞게 가가지고 물어봤는데 그분이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뭐냐 물어보고 저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어 약간 송곳을 이렇게 다듬는다는 생각으로 날카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잘하려고 한다라고 많이 해요. 스펙을 많이 쌓으려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저런 스펙들을 모두 다 쌓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면접을 보면은 대부분 다 스펙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다 스펙 좋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합격할 확률이 참가자분의 1이라는 거예요. 참가자분의 1. 근데 내가 어떤 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이게 정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면 합격 확률이 50%라는 거예요. 붙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래서 한 가지 분야를 진짜 파고들 수 있는 그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근데 그분이 대학 교수 출신이고 어떤 기업에서 인재 채용을 하던 고문으로 계시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네이버도 똑같아요. 네이버도. 그러니까 전문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는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C랭크의 평가 항목을 보면은 6번째 블로그 에디터 점수가 있단 말이에요. 블로그 에디터 점수. 그리고 그 문서의 주제를 분류하고 그 주제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계산을 한다고 했죠. 이게 바로 C랭크의 또 핵심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전문성을 대변하고 있다는 건 C랭크 자체에 이 점수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결국에는 인플루언서가 됨으로써 내가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증가시켜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도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도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명확한 기준이 없지만 예전에 이제 미팅 이 두 분이랑 미팅을 하면서 네이버 인플루언서를 어떻게 선발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적이 있었거든요. 그중에 이제 딱 공개되어 있는 게 특정 주제를 꾸준히 그리고 전문성 있게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사람이 인플루언서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플루언서가 되려면은 여러 가지 주제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경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예를 들면 세 가지 주제, 상품 리뷰, 스포츠, 국내 여행 세 가지를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리뷰는 10점, C랭크 10점, 맛집은 40점, 운동은 3점이 쌓여요. 근데 내 경쟁자들은 못하다. 내 경쟁자들은 다 80점을 쌓아가고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주제들만 운영함으로써. 그러니까 그 사람 제가 경쟁자들을 이길 수 없으면 상위 노출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내가 한 가지 분야를 정해서 그 분야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떤 주제를 선정을 해야 되느냐, 주제는 어떤 분야를 선정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또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데 일단은 시장의 크기를 고려해야 됩니다. 시장의 크기, 파이의 크기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도서랑 푸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볼까요? 푸드는 파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푸드는 그러니까 푸드 블로거를 하는 사람도 많고 뭐 그 네이버에 레시피를 검색해 보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도서는 일단 검색량 자체가 너무 적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도서 분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도 적고 애초에 검색량도 적고. 그럼 일단 시장이 크면은 트래픽이 많다라는 거죠. 검색량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운영하는 사람도 많아서 경쟁도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내가 이 경쟁을 뚫고 경쟁이 어렵지만 경쟁을 뚫고 올라가면 엄청난 수익화를 달성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대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도서 분야처럼 그 규모가 작은 시장은 경쟁이 약한데 내가 그 분야 경쟁이 약해서 빨리 올라갈 수 있는데 트래픽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수익화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 나는 어떤 시장을 선점할 것인가를 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좀 시장이 적더라도 이 분야에 일을 하고 싶으니까 이 분야 도서 분야로 할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수익화 방법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어제 수익화 방법에 대해서 5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드렸는데 내가 어떤 수익화 방법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주제 선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애드포스트 수익으로 한 3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내 블로그 운영의 목표야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목표를 빨리 달성하기 위해서 광고 단가가 높은 키워드가 많은 주제를 운영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광고 단가가 높은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뭐 금융이나 증권, 부동산, 그러니까 돈과 관련돼 있는 분야, 가상화폐, 뭐 대출, 보험, 건강, 의료, 교육, 자동차 이 정도 분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상화폐 분야도 저는 비전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초기 시장이고 저도 가상화폐를 공부를 하고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이 가상화폐 시장을 지금부터 공략을 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혹시 경제 분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분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결정하실 때 이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광고 제휴 분야에 있어가지고도 육아 분야를 운영하는 분과 경제 분야를 운영하는 사람은 수익에 있어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육아 블로거는 광고를 받고 협찬을 받더라도 대부분 육아용품으로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내가 이 키워드를 노출시킬 수 있는 블로그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아용품을 협찬받는데 그러면은 원고료 자체가 거의 없고 상품을 제공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익화를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 어떤 기준선을 넘으면은 수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해질 수 있겠지만 그 기준을 넘기 전까지는 수익이 급격하게 증가하기는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경제 분야를 예를 들면 운영하면 애초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품이 없다 보니까 원고료를 받을 수 있어서 수익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제를 선택할 때 이런 그러니까 교육 분야라든가 뭐 금융 아니면 뭐 생활 건강 이런 분야의 주제로 운영을 하는 게 수익화를 좀 더 빨리 현금 수익화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려할 사항이
과연 내가 지금 현재 잘하는 걸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관심 있는 거, 앞으로 공부하고 싶은 걸로 운영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요소를 놓고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잘하는 것이라는 것은 대부분 아마 직장 생활을 하면서 했던 거, 아니면 내가 뭐 공부를 기존에 했었던 내용들일 수가 있어요. 장점이 있죠. 초기에 운영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게 많으니까 글쓰기가 쉬워요. 그래서 초기 운영이 쉽습니다. 근데 직장인이 자기 직장에 관련된 일을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일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하는 시간이 그냥 늘어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좀 수익이 좀 늘어나지만. 그러니까 노가다가 될 수 있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어, 그 운영을 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장단점이 있고, 관심 있는 것을 위주로 해서 또 운영을 하면은 초기에는 운영이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요 분야가 제가 해당되는 분야였는데, 저는 경제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이었고, 근데 돈 공부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로 경제 분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글 쓰는 게 매우 어려웠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매우 어려웠는데, 어제 이야기했지만 책들도 보고 막 이런 여러 참고 자료들을 확인하면서 글 쓰다 보니까 학습 효과가 극대화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블로그가 단순히 돈을 벌어주는 수단을 떠나 가지고 내 지식들이 모두 저장되어 있는 창고가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블로그를 내 지식을 구조하고 내 지식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렇게 관심 있는 주제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블로그 운영 주제를 결정할 때 고려 사항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시장의 파이가 얼마나 되는가, 내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가를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수익화를 하고자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고 그에 맞는 적합한 주제가 어떤 것인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잘하는 분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관심 있는 분야로 할 것인지, 그것도 결정을 해가지고 주제를 하나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소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또 쭉 이야기를 드렸는데 30분 정도 넘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또 집중력이 약간 떨어지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지금 41분이니까 4분만 빠르게 쉬고 이 다음 내용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5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어, 아니, 쉬는 시간이 좀 빨랐는데? 안 보이지? 응? 이렇게 안 보여, 지야. 볼래?
45분이 되어서 다시 진행해 볼게요. 오늘 너무 제가 분위기가 좀 다운돼 있는 것 같은데 약간 텐션을 올려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들이 저기 일일 포스팅을 이제 나중에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이웃을 늘리는 활동을 같이 해야 되는데 왜 이웃을 늘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이웃을 늘려야 하는 거는 아까 그런 키워드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깔려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위 노출이 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일단 내 블로그가 지수가 높지 않다라면은 상위 노출 자체가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아무리 키워드 분석을 잘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 어려운데 블로그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큰 동력은 뭐냐? 이 방문자 수입니다. 방문자 수. 왜냐면 수치적으로 딱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방문자 수이기 때문에 방문자 수가 높아지는 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힘을 내 가지고 또 블로그를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초기에는 상위 노출이 어려우면은 방문자 수가 없습니다.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블로그 운영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장에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여기서부터 떨어져 나가시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사람도 안 들어오는데 내가 블로그 왜 운영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웃이 많으면 이웃분들이 들어와서 봅니다. 또 좋은 글을 물론 좋은 글을 써야 보겠지만 내가 소통 활동을 조금만 하면은 이웃들이 와서 내 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방문자 수가 당연히 조금이라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이제 그러니까 이웃 수가 늘어날수록 내 글이 노출되는 PD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 이웃 중에 내 블로그를 방문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웃의 수가 증가가 방문자 수의 증가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과 별개로 이웃을 추가하는 활동을 계속해서 빠르게 이웃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푸드 분야 인플루언서 1위 분인데 꼬마 추출하는 분인데 이분이 아마 이웃수가 제일 많을 거예요. 20만 명입니다. 이웃수가 20만 명.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은 일 방문자 수가 막 10만, 2만, 20만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인데 이 이웃수가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20만 명의 이웃수가 있으면 내가 글을 쓰면 20만 명한테 노출되는 거니까 엄청난 방문자 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애드포스트 수익이 기본적으로 증가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제 성과인데 이웃을 늘리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우리 블로그 러닝메이트 1기 때 참여하셨던 진희님이라는 여성 블로거가 이뤄냈던 성과인데 그분이 한 달 최초 시작할 때 이웃이 300명이었습니다. 300명. 근데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웃이 4,000명이 됐어요. 우리 10배가 넘게 이웃수가 증가했죠. 그리고 이분 1일 2포스팅을 했습니다. 1일 2포스팅. 2포스팅을 했는데 1일 2포스팅을 진행하고 나서 며칠 이후에 방문자가 2,900명을 찍었습니다. 이때 이분이 처음 시작했을 때 블로그 순위가 30만 등이었어요. 30만 등. 30만 등. 블랙키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웃을 꾸준히 늘리고 그다음에 1일 2포스팅을 꾸준히 하니까 끝났을 때 순위가 3만 등이었습니다. 3만 등. 블랙키 기준으로 순위가 3만 등까지 올랐어요. 엄청나게 큰 성과가 있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의 블로그도 대부분 이 정도의 성과, 제 개인적으로는 1일 리포스팅을 30일 동안 하면 거의 2배 오를 겁니다. 순위가. 30만 등이었던 분은 뭐 15만 등까지 올라갈 거고 15만 등이었던 분은 한 7만 등, 8만 등까지 무조건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이웃을 추가하는 활동을 병행하게 되면 더 좋은 이런 수치적인 변화가 왜 생기게 되냐면 어제 다이아 로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이아 로직. 다이아 로직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거거든요. 이 글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좋다. 그러면 내 그걸 정답 문서로 넘겨준다는 겁니다. 정답 문서로 결정을 해주고 그러면 그게 이제 네이버의 AI가 공부를 학습을 하고 그럼 내가 발행하는 글들은 상위 노출이 안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다이아 로직으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웃들의 좋아요와 댓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평균 사용 시간이라는 게 있죠. 사람들이 이 글을 들어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 만의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이 글을 소비하는가 그것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는 이웃들이 그런 걸 깎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분들이랑 단순히 그냥 소통을 하는 관계다 보면은 댓글만 서로 남겨주는 활동만 하다 보면 글은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자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는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댓글 달아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글을 들어와가지고 쭉 보고 댓글에 이런 내용을 그냥 남겨주면은 되겠구나 해가지고 쭉 그냥 글 한 1분 이내로 그냥 쭉 훑어보고 바로 그냥 댓글을 남겨버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다이아 로직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글을 써서 이웃분들이 그 글을 정상적으로 소비를 주는 활동이 이루어지면 다이아 로직으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아서 내 방문자 수가 내 블로그 지수가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늘리는 활동을 해야 된다. 라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서로 이웃은 최대 5,000명까지 가능합니다. 5,000명. 5,000명이 넘으면 서로 이웃이 꽉 찼다고 해가지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루에 서로 이웃을 신청할 수 있는 수가 200명으로 되어 있어요. 뭐 어디에 공지되어 있지는 않는데 제가 한참 블로그 성장시킬 때는 100명까지 됐는데 여기 블로그 러닝메이트 이 1기 운영할 때는 200명까지 됐거든요. 오전에 100명에게 신청이 가능하고 또 저녁 시간대 100명에게 신청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200명 하루 200명씩 신청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다 서로 신청을 받아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율이 한 50에서 60%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하루에 100명 정도 추가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5,000명이 되려면 50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5,000명까지 만드는데 50일이 필요한 거니까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 이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거든요. 뭐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빨리에 그리고 매일 꾸준히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거 내가 늘리고 싶다고 해서 한 번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게 이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늘리는 활동들을 병행해서 해야만 나중에 이것들이 이제 내 블로그가 성장을 했을 때 좀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웃을 늘려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웃을 어떻게 빨리 늘려야 되냐? 이웃은 이제 내 현재 이웃에 쓴 글에 보면 공감 버튼을 누르신 분들이 있습니다. 공감 버튼을 보면 목록이 이렇게 쭉 나오죠. 이웃이. 그럼 여기 이렇게 서로 이웃인 분들도 있고 이웃인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버튼을 누르고 바로 이제 이웃 추가해서 서로 신청하고 준비된 멘트를 준비해 놓은 다음에 이거 너무 그러니까 우리 서로 이웃해요 이렇게 신청하면은 당연히 안 받아줍니다. 저도 우리 서로 이웃해요 신청하면은 다 거절합니다. 무조건 성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멘트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100명한테 보내면은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30분. 근데 꼭 100명한테, 200명한테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매일 이 활동은 내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웃을 꾸준히 늘려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웃을 또 빠르게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사람이 내 글을 소비하러 들어왔는데 이 글을 쭉 읽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글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이것과 연관되어 가지고 또 링크를 보니까 또 좋은 글이 또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글을 또 이어가면 그래서 누군가가 내 글을 한 2개에서 3개 정도 읽게 되면은 이웃을 신청합니다. 이웃을. 그러니까 내 구독자로 되는 거죠. 내가 좋은 글을 쓰게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링크를 넣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블로그에 글 하나 읽으러 들어왔는데 이거 읽어보니까 이것도 읽어야 되고 이것도 읽어야 돼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 블로그에 체류하는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다이아 로직으로부터 좋은 점수 받고 이웃 추가까지 전환되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링크를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링크를 이제 아무거나 그냥 때려박으면 안 됩니다. 제 전자책에도 링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내가 쓴 글과 연관성이 있는 글에 링크를 달아줘야만 이 글 자체가 점수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이 있는 링크를 걸어줘야 된다라는 관점을 접근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웃을 늘릴 수도 있다. 또 물론 품앗이를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품앗이. 근데 품앗이를 하는 거는 저는 좋지 않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이게 뭐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는 별로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외부 유입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또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상위 노출시키지 않고 외부 이웃으로부터의 방문시키지 않고 또 다른 별도의 외부 유입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또 C랭크를 올리는 핵심적인 요소 중에 어제 이야기 드렸죠. 체인 스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출처에서의 관심 정도, 그러니까 다른 플랫폼에서 이쪽으로 얼만큼 끌어오느냐, 그리고 그게 이용해서 인기도를 계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 유입이 많으면은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체인 스코어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카페 활동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카페에다가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 주제에 관련된 카페를 들어가서 카페 활동을 하면서 글을 조금 쓰고,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뭐 블로그 글 링크를 걸어가지고 블로그로 넘어오게끔 하는 그런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네이버 밴드도 마찬가지고요. 지식인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죠. 지식인의 답글 달아가지고 어떤 질문에 내가 답글을 달아서 사람들이 내 블로그로 넘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외부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저는 최근에는 가장 카카오뷰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엄청 지금 핫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뷰는 저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7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개 채널을 운영해가지고 카카오뷰에 대한 수익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제가 그 같이 전자책 발송드릴 때 카카오뷰 수익화에 대한 부분들도 그 같이 발송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블로그뿐만이 아니라 그 시간을 조금만 투자해서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그 플랫폼이기 때문에 카카오뷰를 활용해 가지고 내 블로그로 유입자를 가져옴으로써 내 C랭크도 높이고, 그 다음에 방문자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애드포스트 수익도 증가하고, 그리고 카카오뷰도 수익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약간 더블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이 구조예요. 이 구조. 내가 카카오뷰를 채널을 운영해 가지고, 그러니까 트래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트래픽을 엄청나게 만들어낼 수 있으면 카카오뷰를 통해서 블로그로도 유입시키고 유튜브, 티스토리, 뭐 카카오TV 이런 거 다 유입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드포스트 수익이 당연히 방문자가 증가하니까 늘어나겠죠. 근데 이렇게 되는 양이 많아지면 얘도 수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결론적으로 곱하기 2배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뷰를 꼭 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추천을 드리고 있어서 외부 유입을 이런 걸로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트래픽을 만들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주제 결정이랑 키워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지금까지는 약간 너무 개념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현실적으로 지금 일일이 포스팅 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한글 파일로 만들어서 이거를 보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잠시만요.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이 그 2시간, 총 6시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전달드리고 싶은데 전달을 드릴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블로그 리빌딩 그 전자책을 일일 포스팅을 하시기 전에 꼭 완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거기에 이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일 포스팅을 시작하기 전에 요것들은 꼭 체크를 해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거를 뽑다 보니까 22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간단히.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블로그 운영 목적, 어제도 이야기했죠. 내가 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지 목적을 명확하게 했는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는데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저는 약간 우리가 주식 투자 할 때도 우상향을 할 거라는 것에 대한 뭐 확신은 있잖아요. 근데 위로 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우상향을 할 거라는 목표가 있으면은 자꾸 이게 길을 잘못 들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목적이 없으면 한번 딱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싶으면 바로 포기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정해야 되고 가장 먼저 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블로그 수익화 방법 5가지 어제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 수익화 방법들을 내가 알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내가 수익화를 일단 다양한 방법을 추진할 수 있지만 내가 가장 근거리에 있는 목표를 무엇을 어떤 수익화 방법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일일 포스팅 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이버 상위 노출 알고리즘은 어제 강의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블로그 주제의 결정,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주제 결정을 하셔야 되고 이 주제에만 집중적으로 일일 포스팅을 30일 동안은 그 한 가지 주제에만 집중해 가지고 글을 발행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운영 주제를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이미 결정하신 분도 계시지만 결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결정을 했다면 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위 블로거들은 어떻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블로거 자체로는 순위를 매기기 힘들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네이버 인플루언서 센터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인플루언서들의 순위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인플루언서 검색 들어가면 예를 들면 내가 여행 블로그를 운영할 거다. 그럼 국가대표 이게 순위거든요. 국가대표 윤님 1등이고 그루터기 2등, 마리안 3등, 아니언입니다 4등 이렇게 순위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 있는 사람들 한 20명 정도의 블로그를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뭘 살펴보느냐? 이 사람들은 포맷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글자 수는 몇 글자 정도 쓰고 있는지, 포맷은 어떻게 가져가는지, 예를 들면 뭐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렇게 나누고, 아니면 뭐 그 가운데 정렬을 해서 쓰고 있는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쭉 풀어서 쓰고 있는 사람이 많은지,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그 다이아 로직이 이 사람들은 정답 문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연구함으로써 내가 이 사람들과 비슷한 형태로 글을 쓰면 제 그 문서가 좋은 품질의 문서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유 추가를 다 하고 이 사람들의 글을 계속 받아보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발행 시간은 언제 가장 많이 발행하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얼마 전에 썼는데 또 쓰는구나 이런 것도 그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 패턴을 파악하다 보면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대형 키워드들, 사람들이 최근에 이슈를 가지고 있는 키워드들로 글을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트렌드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방할 수 있는 블로거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상위 블로거들을 반드시 이유 추가하고 살펴보시는 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나랑 성향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성향이 가장 맞는 상위 블로거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모방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결정을 해놔야 돼요, 미리. 그리고 글의 소재 획득을 위해서 아까 글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글감을 획득할 수 있는 수단들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그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주제의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 홈페이지들을 미리 다 체크를 해서 즐겨찾기를 다 해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라면은 책을 서점에 가서 한 책 두세 권 정도를 골라가지고 내가 이 책을 뭐 필사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그 참고해서 글을 발행할 수 있는 준비도 하셔야 되고요. 필요하면 뉴스레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도 구독을 해가지고 매일 아침에 그것들을 받아볼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키워드 분석 방법은 아까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그 방법을 내일 한 번 더 설명을 그 글 쓰는 플로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거는 오늘 한번 개념을 잡았고 내일은 실전적인 지식까지 쌓아가지고 키워드 분석하는 방법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웃의 중요성, 이웃을 늘리기 위한 준비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멘트를 뭐 준비하는 정도예요. 그리고 방법을 숙지하는 것 그리고 예를 들면 이웃을 내가 30분 정도의 연속된 시간을 투자할 수 없다라고 하면 아주 간단하게 뭐 출근할 때라도 이렇게 하면서 사람한테 이웃 신청을 몇 개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점심시간에 잠깐 짬을 내가지고 이웃 신청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약간 시간 계획을 짜는 것 정도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외부에서 트래픽을 만들 것까지를 생각하고 있다라면은 관련된 카페가 있으면 카페에 가입을 미리 해놔야 되겠죠. 지식인 활동도 뭐 준비해야 되고 카카오비도 채널을 개설을 하는 준비 등을 미리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 블로그 이제 주제 설정이 있잖아요. 블로그 주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게시판별로도 또 주제를 설정할 수 있는데 그런 주제 하나 사소한 거지만은 그런 것까지 다 포맷을 미리 다 세팅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글을 작성한 기본 템플릿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내일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적인 효율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용구를 통해서 소제목 등을 넣을 거고 마지막에는 똑같은 멘트로 항상 마무리를 지을 거야 라고 하면은 그것들을 매일매일 치는 것보다, 쳐서 양식을 만들고 하는 것보다 미리 양식을 만들어 놓고 그냥 필요할 때 그걸 바로 불러와서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템플릿들을 미리 준비하는 활동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지 않으면은 내가 글 쓸 때마다 내 글이 맨날 달라져요. 오늘은 좀 이런 게 좋을 것 같네. 이게 약간 좀 적절할 것 같은데, 그거 고민하는 시간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니까 미리 어떤 포맷으로 글을 작성할지를 다 결정을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톤 앤 매너도 결정을 해야 돼요. 톤 앤 매너. 예를 들면 블로그의 전체적인 퍼스널 컬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컬러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사람이 풍기는,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색깔이 딱 떠오르거든요. 색깔이. 근데 색깔이 떠오르지 않으면 뭔가 특색이 없다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스카이블루라는 컬러를 저의 퍼스널 컬러인 것처럼 활용을 하고 있고, 저의 프로필에도 그 색깔이 들어가고, 저의 모든 그 썸네일의 외부 테두리도 다 그 색깔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컬러를 정하는 것. 그리고 뭐 슬로건 같은 게 있으면 좋겠죠. 내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슬로건 같은 게 있으면 또 좋을 거고. 그러면 어투, 뭐 헤어체를 할 건지 반말체를 할 건지 합시다를 쓸 건지, 그런 것들도 이제 상위 블로거들을 보면은 모방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분야에 있는 상위 블로거들은 대부분 이렇게 쓰는구나. 그러면 그 방법대로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만약에 근데 내가 그렇게 글을 쓰는 게 불편하다. 아니면 나는 존댓말로 쓰면은 뭔가 글을 쓰는 게 어렵다. 나는 그냥 반말로 쓰는 게 편하다. 그러면 반말로 쓰시면 됩니다. 그건 자기가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도 미리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글자 수는 뭐 1500자, 2000자. 글자 모양도 뭐 가운데 정렬해가지고 쭉 쓸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왼쪽 정렬해가지고 그냥 쭉 이렇게 쓸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미리미리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도 준비를 당연히 해야죠. 어제도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미지는 내가 어디서 출처를 가져왔을 거고, 나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할 거야. 아니면 나는 미리 캔버스나 뭐 망고보드를 이용해가지고 할 거야. 아니면 나는 포토스케이프를 이용해가지고 할 거야. 그런 것들을 미리 정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운받고 그런 것들을 활용할 준비를 미리미리 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썸네일 이미지. 썸네일은 사실 상위 노출이랑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근데 브랜딩과 관련돼서는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왜냐하면 일단은 썸네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약간 전문적인 사람이구나라고 느끼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썸네일이 통일되어 있으면 전체적으로 느낌이 조화로우면 이 사람은 약간 블로그를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구독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광고를 받는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블로그 만드는 컨텐츠의 질을 보고 광고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질이 떨어지는 사람이면 광고가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썸네일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고, 링크 활용법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블로그 그 전자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링크를 아무렇게나 막 집어넣으면은 오히려 상위 노출에 해가 되기 때문에 올바른 링크 활용법,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정적으로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를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매일 저는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 미라클 모닝을 하거든요. 새벽 5시, 4시, 5시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그 블로그에 글을 쓰는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저는 가장 좋은 이유가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아요. 어떤 활동이 있어도 그 시간만은 무조건 있는 시간이거든요. 저는 그만큼 블로그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글을 완성했습니다. 퇴근하고 나면은 힘들어가지고 글 쓰기 싫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고 가지고 하면은 뭔가 하루를 마무리 지었다는 생각도 있어가지고 뭔가 하루도 더 뿌듯하게 보낼 수 있고, 미라클 모닝이 엄청나게 아무튼 그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글을 온전히 쓸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미리 결정 안 하면은 또 막 닥쳐가지고 쓰려고 하면은 못 쓰니까 이 시간도 미리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또 직장인 같은 분들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내가 이렇게 글을 써야 돼 하고 구색을 미리 다 갖춰놓고 뭐 퇴근 이후에 거기에 살만 채워가지고 글을 발행하는 형태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타 플랫폼에 내 블로그를 검색 등록을 해야 됩니다. 검색 등록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사이트마다 그 AI 로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에도 그걸 로봇이라고 아무튼 표현을 하는데, 네이버에서도 검색하면 티스토리 블로그에 글들이 검색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는 내가
네이버에서 내 티스토리 블로그가 검색될 수 있게끔 조치를 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걸 안 해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니까 나는 구글에서도 내 글을 가져가고 다음에서도 내 글을 가져가고 줌에서도 가져가고 빙에서도 가져가고 이렇게 내 글이 검색될 수 있도록 검색 등록을 해놔야 됩니다. 이거를 해놓으면은 아주 소소하게나마 블로그 방문자 수가 증가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글 같은 경우에 구글에서 매일 100명 이상의 들어오는 글이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에 쓴 글인데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제 글이 항상 상위 노출돼가지고 그 글 하나만 지금 1년 넘게 됐을 때 한 2만 명 넘게 들어오는 글이 있거든요. 1년이 넘었는데도 그 정도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색 등록을 미리 다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자책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내 블로그 순위를 확인할 수도 있어야겠죠. 블로그 차트, 흔히들 많이 사용하는 블로그 차트를 많이 활용하고, 그 다음에 1일 단위로 순위가 갱신되는 거로는 블랙키위라는, 저는 블랙키위를 사용하니까 1일 단위로 순위가 갱신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또 재미도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좀 동기부여도 받을 수 있고, 내 순위, 내가 노력하는 만큼의 성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미리 알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확인을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블로그 통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준비도 해야 돼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떤 키워드로 글을 발행했을 때 그 키워드를 통해서 내 블로그로 유입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내가 이 키워드로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내 블로그 통계를 수시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쓴 글이 하루가 지나가지고 글이 이게 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보고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뭐 한 번 정도 수정을 또 해보는 활동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통계를 수시로 보는 활동을 해줘야 되고 통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방법 당연히 그 전자책에 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21번, 22번은 지금 미리 준비할 건 아니고 그냥 나중에 블로그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죠. 블로그 운영을 하면서 내가 궁금하면 물어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들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22번은 엄청 거룩한 얘기지만 내가 블로그를 기반으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블로그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포기합니다, 결국.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체크를 본인이 하나하나 좀 시간을 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가면서 일일 포스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체크리스트를 보면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까 당연히 전자책을 찾아보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억지로라도 전자책을 보면서 방법적인 부분들이 조금 귀찮고 번거롭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일일 포스팅이 시작되어야 그 효과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준비들을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 이제 토요일, 일요일까지 해가지고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일 말씀드리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오늘 일단 요거를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22가지 체크리스트는 제가 이것도 이거는 한글 파일인데 한글 파일을 채팅방에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요걸 확인하면서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의 결론을 내리자면은 오늘은 주제를 선택해야 한다는 게 가장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키워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게 두 번째였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사항 그리고 마지막에 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내가 일일 포스팅을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체크해보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된다. 요 세 가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지금 10시 15분이라서 지금 1시간 좀 넘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강의 내용이 좀 짧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전달드리는 내용이 좀 풍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시간이 좀, 네, 아무튼 그 전자책에 있는 내용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 이걸 또 함축하는 것도 또 굉장히 어렵고 그래가지고 효과적으로 전달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또 우리가 원래 계획한 시간이 2시간이니까 아직도 45분 정도가 남아 있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야기한 것 말고 또 다른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채팅방
네. 질문 없으십니까? 키워드는, 키워드 반복은, 어? 아, 희호님 죄송합니다. 전자책 못 받으셨군요. 제가 어제 또 또니님한테는 보내드렸는데 희호님한테는 안 보내드렸나 봐요. 잠시만요. 희호님 메일이 BJH2546 그거 맞으시죠? 네, 제가 이게 보내놨다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 왜 안 보냈지? 이거 끝나고 나서 진짜 바로 보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네, 재양님께서 키워드는 얼마나 반복해야 하나 이것에 대해 가지고는 확실히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경험적인 요소에서 이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건데 광고를 아마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키워드 뭐 5번 이상 반복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3, 400자 정도의 키워드가 한 번씩 반복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그래서 이제 그 경험적인 요소로는 한 5번 정도 키워드가 반복되는 게 좋다라는 관점으로 일단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키워드를 그럼 어떻게 5번을 녹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녹여야 되는 거거든요. 어색하게 계속 하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적인 부분은 내일 글 쓰는 그 플로우를 설명을 드리면서 키워드를 어떻게 녹이는지 또 어떻게 1500자라는 글을 쉽게 쓸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내일 좀 더 딥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그리고 크리스탈님. 크리스탈님 그 말이 맞긴 맞아요. 근데 이제 어 이게 조금 의미가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키워드가 주민등록 등본이 대형 키워드잖아요. 근데 애초에 그 키워드로 내가 노출을 시키려고 그 글을 쓰는 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본이라는 이 대형 키워드를 기준으로 이거로는 노출시키는 게 거의 어렵고 섹션 자체도 위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이 키워드를 통해서 내가 이 주민등록 등본에 관련된 글을 쓸 건데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것과 관련된 글을 썼을 때 노출시킬 수 있는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키워드를 선택하고 그 키워드를 하나의 몸처럼 생각해가지고 제목에도 그 키워드가 앞쪽에 들어가야 되고 무조건 예를 들면 주민등록 등본 온라인 발급이 내가 쓸 수 있는 키워드다. 그러면은 주민등록 등본 온라인 발급 방법이라고 이렇게 제목의 앞쪽에 써주고 그다음에 그 온라인 발급이라는 그 키워드까지가 본문에 4번에서 5번 정도 그 완성된 키워드 하나의 몸집이라고 생각된 키워드로 쭉 5번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어차피 주민등록 등본이 들어가긴 하죠. 근데 그걸로 노출시키려고 계획을 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크리스탈님. 메인 키워드로 쓴 거는 맞습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크리스탈님. 네. 희원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도 서로 이어 추가하는 것은 제가 주제를 올리고자 하는 주제의 블로거들 추가하는 게 가장 좋겠죠. 왜냐하면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내가 어떤 글을 올렸을 때 PD에 노출됐을 때 내 블로그를 방문할 확률이 높은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서로 이웃을 추가하려고 한다면은 그 블로그에 보면은 블로그 피드가 쭉 나오는 게 있잖아요. 블로그 홈에 들어가 보면 그 주제별로 블로거들이 쓴 최근 글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피드가 있거든요. 거기서 서로 이웃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서 서로 이웃을 신청하는 방법. 그 방법이 이제 내 주제에 관련된 사람들만 추가를 하는 방법인데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 서로 이웃을 추가하는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보다는 속도가 좀 덜 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내 주제의 사람들이랑만 하려면 그 방법이 맞죠. 그 방법이 좋죠. 근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건 또 주제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경제 비즈니스를 운영하잖아요. 그럼 돈과 관련된 글을 많이 쓴단 말이죠. 근데 돈과 관련된 거는 모든 사람의 관심사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사람을 가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만 제 블로그의 글을 보지는 않는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딱딱딱딱 찾아가지고 그거를 하려면은 시간과 투자한 시간에 비해서 전환되는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빠른 속도로 이웃을 늘리고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지 않거나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이제 필터링 해 나가는 작업을 하는 게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일단은 양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무조건 이웃을 막 추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웃 관리 목록에 들어가 보면은 나를 서로 이웃에서 지운 사람도 있고 아니면 블로그 글이 발행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제거하고 또 다시 새로운 사람들 보충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제 그 활성화되어 있는 계정이랑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이 좀 더 시간적으로나 그 노력을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희호님, 네네. 그리고 손블리님 주제. 이게 진짜 그 어려운 부분인데요. 주제를 어떤 주제가 좋을까? 그러면은 제주 생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다 정답을 내려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주 생활에 관련된 모든 글을 쓰겠다? 그러면은 내가 너무 주제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좁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아이랑 가볼 만한 제주 식당이 주제가 좁은 주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또 파이가 좀 적은 거죠. 그 좀 한정적일 테니까. 그리고 제주 수영장 후기 이런 것도 뭐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도 또 파이가 좀 적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예를 들면 내가 제주 아이랑 가볼 만한 제주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면 이 키워드를 내가 먹으면 내 수입 매출이 늘어나는 거니까 주제가 좁더라도 이건 내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파이가 조금은 큰 게 좋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주에 관련된 여행 분야로 하는 게 저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주도는 대부분 사람들 여행지로서 많은 파이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좀 더 저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손블리님이 어떤 블로그 운영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운영하는 게 정답이라고 이야기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네, 그리고 하하님 링크를 걸면 저품질이 된다. 부동산 이거는 이게 그 카더라의 문제인데요. 그러면 이게 링크를 걸면 저품질이 된다라는 거는 네이버에서는 링크가 낚시성 링크거나 잘못된 링크거나 변환된 링크거나 그 링크가 어떤 링크냐에 따라서 그 가점을 주기도 하고 감점을 주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아파트 분양에 대한 정보를 썼어요. 엄청 열심히 분양에 대한 정보를 쓰고 그 분양을 하고 있는 그 뭐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라던가 그렇게 그게 연결되면은 그게 부자연스러운가요? 안 부자연스럽거든요.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해당 사이트에 갔을 링크로 넘어갔을 때 분양과 관련된 그런 용어들이나 단어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링크로 연결된 문서가 내 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게 이제 네이버 특허에 보면 기여 점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문서가 이 블로그 현재 내가 작성하고 있는 글과 연관성이 있고 이 글을 이해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기여 점수를 줌으로써 이 글 자체의 품질을 높여주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 쪽이라서 광고성으로 들어간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이미 상업적인 목적으로도 블로그에 광고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분양 쪽이라서 안 된다? 이거는 안 맞죠. 왜 네이버에서 분양만 안 된다고 할까요? 다 됩니다. 대출 광고하는 것도 되고요. 광고는 다 돼요. 다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법적인 것을 위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분양도 지난번에 저도 분양 관련된 광고를 받아가지고 게시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시비를 걸더라고요. 이게 분양 광고를 할 수 있는 그 뭔가 권한이나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당신이 법적으로 뭔가 그 권한이 없는데 이런 글을 홍보하는 거는 뭐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광고를 진행한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좀 해결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법적인 부분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분양이라고 해서 광고가 안 된다라는 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경제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키워드 챌린지에도
그 요즘에 굉장히 부동산 관련된 키워드들이 엄청 많이 올라오는데 분양 관련된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인플루언서들이 그거와 관련된 글을 안 쓸까요? 엄청 많이 씁니다. 그리고 대부분 광고글을 씁니다. 대부분. 근데 그래서 링크를 걸면 저품질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링크를 우회 링크를 걸어가지고 전혀 관련 없는 링크로 연결시키는 것 그런 것들이 저품질을 가져오는 거지 링크를 넣는 행위가 저품질을 가져온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네. 향님이 이야기 주신 거는 일정 기간이 지나고 글을 다시 쓰면 그 사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키워드 독점이라는 게 연속적으로 쭉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키워드 그게 처음에 상위 노출 시켰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떨어지고 근데 그 중간 그러니까 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분들이 글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1등이었어요. 1등이었는데 어떤 분이 글들을 써가지고 내 글이 한 뭐 10등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그 기간에 1등부터 V가 새로운 글들로 채워졌을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채워졌을 때 내가 그 키워드를 다시 썼을 때 물론 1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미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라면은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글을 썼다면 당연히 노출이 안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전에 내가 이 키워드로서 한번 상위 노출 시켰다라는 거는 나보다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그 글을 잘 쓰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글을 다시 쓰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확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1등, 뭐 2등 그렇게 상위 노출 안 되더라도 뭐 5위권 이내 노출을 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수가 높아질수록 이런 활동이 굉장히 빈번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제가 그 상위 블로거들을 이렇게 이유 추가해 놓고 보시면은 어떤 거냐 그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시간이 지나면 자기 블로그에 방문자 수를 많이 가져왔던 키워드의 글을 또 씁니다. 그분들이 이미 지수가 높기 때문에 쓰기만 하면 상위 노출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신성만 계속 부과해가지고 글을 씀으로써 방문자 수를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 블로거들이 진입하기가 사실은 더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네. 그분들이 이미 독점을 해버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항상 뭐 끝까지 그 높은 순위권을 차지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 틈새를 제가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분들이 안 쓰는 키워드들을 제가 조금씩 지수를 높여가지고 나도 노출시킬 수 있는 키워드들이 좀 더 많아지게끔 하는 겁니다. 네. 아니요. 그 전에 썼던 글을 지우는 거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엄청 잘못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글을 써가지고 글을 쓴 것만으로도 나의 블로그 액티비티가 활성화되고 블로그 그 C랭크가 쌓여 있는 건데 그 글을 삭제하게 되면은 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거를 통해서 쌓였던 C랭크가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글을 삭제하는 건 손해인 거죠. 그리고 조금만 바꿔서 작성했다고 해서 수정을 하면은 그 로직이 다시 돌아갑니다. 순위 랭킹을 매기는 로직이 다시 돌아가는데 그 최신성 부분에서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수정을 다시 하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왜냐면 내가 기존에 써가지고 상위 노출을 시켰는데 이 글을 수정을 해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내가 이 글이 밀렸어요. 근데 그 글을 수정해가지고 다시 상위 노출 시킨다. 그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그 기간 동안 이미 최신성이 반영되어 있는 글들이 더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 글을 수정한다고 해서 그 글이 갑자기 상위 랭킹으로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글을 비슷한 형태더라도 구색만 좀 바꿔서 새로 발행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왜 좋은가라고 하면은 종종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어떤 키워드로 그 순위가 지수가 굉장히 낮은데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블로거들이 있어요, 종종. 근데 그 블로거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을 해보니까 그것과 관련된 글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블로그에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노출은 안 되더라도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글을 많이 쓴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C랭크라는 개념이 이제 주제를 떠나 가지고 그 단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도 뭔가 발전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용어를 많이 쓰는 블로그를 상위 노출에 있어 가지고 좀 유리함을 주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있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 안 되더라도 그 키워드로 내가 노출시키고 싶으면 그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정해서 발행하는 것보다 당연히 새로운 글을
그 키워드가 중복되도록 더 많이 사용하는 게 내 블로그의 성장에는 더 좋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님. 네. 그리고 하하님, 그건 당연합니다. 근데 네이버에서 이거는 싫어해요. 백과사전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글을 좋은 글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정의 같은 거는 당연히 그대로 쓸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내용적인 부분들 내가 그 예를 들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글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할 때 거기에 있는 그 순서와 글의 흐름과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건 잘못된 행위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문장 하나를 썼으면 그 문장에 내 생각도 좀 넣고 아니면은 뭔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또 거기 있는 내용을 또 가져와서 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좀 뽑아가지고 써야지 그 지식산업센터와 관련된 그 백과사전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는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출처 밝히고 쓰는 거는 용어 정의 정도 쓰는 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쓰는 게 그리고 근데 꼭 출처를 안 밝혀도 근데 저작권에 문제가 있긴 하죠. 막 주산백과나 이런 데는 그 출처 안 밝히고 자기들 거 가져다 쓰면은 태클 걸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출처를 밝히고 쓰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김주임님은 이게 그 공인중개사 시험과 공부법 관련된 글을 쓰기보다는 제 생각은 공부하신 내용을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된 공부를 많이 이제 하잖아요. 부동산 관련된 법도 공부하고 그 주택 임대차에 관련된 법들도 공부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랭킹 그 상위 노출되어 있는 글들을 보면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는 글들이 많아요. 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법령에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핵심적으로 명확한 사실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거를 내가 내 블로그에 소화시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공부한 내용을 작성하는 게 블로그 성장에 저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과 공부법을 관련해서 글을 쓰는 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내가 시험과 공부법을 내가 써가지고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와서 그 글을 보게 한다. 그러면은 내가 그걸 통해서 어떤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 사람 중에 블로그를 통해서 정보를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파이가 굉장히 적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내용을 쓰세요. 그냥 그 공부한 내용을 내가 오늘 요만큼 공부했으면 그 내용을 내가 다시 한번 소화시킨다는 생각으로 쓰세요. 저도 그거를 많이 했거든요. 어제도 얘기 드렸는데 제가 주택과 세금이라는 책을 그대로 제가 거의 필사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소화해가지고 이렇게 뱉어냈거든요. 노출 잘 됐어요. 굉장히. 왜냐면은 전문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네. 그 동일한 키워드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는 네이버에서 광고 써. 이거는 그 키워드를 본문에 사용하는 키워드는 한 가지 주제를 다루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많이 중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목에 그런 거를 쓰는 거 시리즈물로 내가 막 연재한답시고 똑같은 단어를 계속 쓰는 거 있죠. 그런 게 위험해요. 그런 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공인중개사 공부법 해가지고 이게 막 가로 해가지고 맨 앞에 가로 열고 공인중개사 공부법 가로 닫고 해가지고 뭐 쓰고 이렇게 쭈쭈쭈 쓰는 거 있죠. 그렇게 되면은 진짜 적품질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비중 행위로 판단될 수 있거든요. 똑같은 멘트를 계속 날리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목도 똑같은 뭐 비슷한 내용을 다루더라도 제목을 좀 더 바꾸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임진님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되셨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돈일기님이 잠시만 부동산과 주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로 글을 쓰면 경제 쪽은 C랭크가 쌓이는. C랭크는 일단은 분야별로 쌓이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비즈니스 분야로 C랭크가 쌓일 겁니다. 네. 그래서 주식이랑 그 부동산을 두 가지를 같이 운영하는 것은 일단 문제가 없다라고 봐요. 경제 비즈니스 분야로 C랭크가 쌓이는 걸 테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나중에 내가 궁극적으로 인플루언서가 된다라고 하면 이 세부 카테고리가 좀 더 집중화되어 있을수록
좋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주식만 쓰는 사람도 엄청 많고 부동산만 쓰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게 이제 같은 경제 분야지만 명확하게 약간 다른 분야고 그 정보들도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그 방법적으로는 내가 결론적으로는 주식과 부동산이라는 그를 두 가지 주제를 운영하고 싶다면 일단은 초기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해서 인플루언서가 되기 전까지는 한 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선택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나중에 부동산들을 같이 쓰면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어쨌든 결론은 C랭크는 그 카테고리별로 쌓이는 걸로 지금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하님. 맞아요. 이게 그 분양 일정이 전쟁인 게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진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진이 다 똑같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무조건 저품질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러니까 어뷰징 행위가 똑같은 글과 그 똑같은 사진과 원고를 계속 제공해 주면 그 노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하하님이 지금 예를 들면 분양 그거를 내가 받아 가지고 그대로 그러니까 직접 그 글을 발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거기서 주는 거 그대로 사용하면 절대 안 되죠, 당연히. 당연히 안 되고 각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가끔 원고를 받아서 발행만 하는 그 광고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절대 그대로 발행 안 합니다. 사진도 편집하고 그 어뷰징 행위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서 제가 편집을 다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위 노출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런 방법들이겠죠. 세부 키워드를 체크해서 하는 건데 어렵네요. 이거는 분양을 사진 등가 아무튼 근데 어뷰징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주는 거 그대로 발행 계속 하시면은 굉장히 손해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저는 그 분양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거에 대한 정보들을 그러니까 분양이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이 없을 때 그것과 관련된 C랭크를 쌓기 위해서 지식산업센터와 관련된 글들을 계속해서 내가 축적해 나가서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는 그 블로그의 지수를 쌓아놔야지 쌓아놓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이제 그 분양에 대한 정보들이 있을 때 상위 노출시킬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특정 글 하나를 상위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블로그가 지수가 낮은데 키워드는 한정적인데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있으면 아마 모두 다 블로그를 성공하고 모두 다 블로그를 마케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 방법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은. 네, 하하님. 그러니까 블로그를 성장시키는 것만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인님 안녕히 가세요.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일일 포스팅 열심히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이제 내일이나 아니면 일요일 정도 아니면 그 아무튼 일요일 전쯤에 그 1대1로 컨설팅하는 그 일정을 짜 가지고 전달을 드릴 건데 그때 아마 그 개별 블로그에 해당하는 문제점들이나 개선해야 될 내용들은 그때 이제 제가 많이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글을 쓰는 게 뭐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죠. 가독성은 뭐가 잘못됐고 주제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이런 게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드릴 거라서 개인적인 내용들은 아마 그때 컨설팅을 받으시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썸네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포인트를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파워포인트가 저는 이제 정말 쉽고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파워포인트가 대부분의 문서 편집 작업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리 캔버스나 망고보드나 이런 것들은 또 내가 어떤 걸 만들 때마다 들어가서 막 해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뭐 기능이 막 뛰어나진 않더라도 뭐 눕기 따는 막 그런 기능들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파워포인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파워포인트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파워포인트밖에 사용을 안 해가지고 뭐 어떤 팁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여기서 파워포인트 그 썸네일 예쁘게 만드시는 분 있나요? 제가 블로그를 한 분 한 분 블로그를 다 잘 가보지 못해가지고 일단 제 팁이라도 이야기 드려볼까요? 어제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잠시만요. 파워포인트 파일 드릴까요? 파워포인트 이런 건데 이게 뭐 전혀 사실 엄청 기본이라서 그러니까 썸네일을 만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한 슬라이드가 요거 하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만들 때는 요런 거 그냥 컨트롤 C, CV에서 이렇게 하나 새로 만들어 놓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진 같은 거 하나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배경이 이게 기본 포맷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진 하나 캡처해 가지고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거. 이게 여기는 왜냐면은 중복의 위험이 없으니까. 왜냐면 내가 이미 편집을 하는 거니까 어떤 사진을 가져와도 중복의 위험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그나마 그 누군가 태클을 걸지 않게 하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픽사베이라는 곳을 사용하는데 픽사베이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유튜브와 관련된 거를 한다. 그럼 유튜브 검색해 가지고 이런 사진 괜찮네. 그래서 들어가서 저는 그냥 이렇게 여기서 바로 캡처를 합니다. 이렇게 캡처하는 프로그램들도 다 있으실 거예요.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이제 이렇게 사이즈 맞추고 사이즈 대충 맞추고 여기다 제목 쓰면 되는 거죠. 유튜브 잘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하면은 썸네일이 바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림 파일로 저장해가지고 업로드를 합니다. 네, 재양님 그거는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채팅 어디 갔어? 채팅 어디 갔어? 이거는 그 블로그에 여기 관리에 들어가 보면 여기 코미디 설정이 아니구나. 기본 설정에 저도 이게 헷갈리네요. 어디였더라? 메뉴인가? 네, 메뉴 글 동영상 관리 여기 들어가 보면 그 프롤로그라는 게 있어요. 프롤로그. 이 프롤로그를 대표 메뉴로 설정을 하면 프롤로그 관리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에 이제 이미지를 강조하는 형태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지 강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썸네일이 이렇게 쭈르륵 뜨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블로그에서 어떤 카테고리를 이 썸네일이 보이게 할 것인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클릭하면 이 카테고리들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 카테고리를 내 메인 화면에 띄워야지 이렇게 하면 이것들을 선택을 하고 해주면 이제 네 그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뜨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해당 게시판에 있는 글이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설정한 그대로.
그리고 요 위에는 위에 화면은 이제 이미지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입력을 한 거고. 그럼 프롤로그를 설정하면 여기 이렇게 프롤로그가 맨 위에 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카테고리 같은 게 없거든요. 근데 여기 블로그로 이제 들어가 보면 여기서 이제 카테고리랑 이런 게 다 보이죠. 카테고리랑 이런 걸 다 볼 수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질문 이제 있으신가요? 오늘도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 오늘은 다들 지금 벽 보고 얘기하고 있는 느낌인 거 아시죠? 저 벽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무튼 오늘 2일차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 뭐 핵심적으로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 내용들,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전달을 못 해드린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이제 1대1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개인별 그 상황과 어떤 블로그 운영 방법에 맞는 그런 노하우들을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그 진행을 또 하면서도.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그 체크리스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달 그 메일 파일을 드릴 테니까 꼭 하셔가지고 한 번씩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그 지금 저희가 벌써 3일째잖아요. 3일째.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3일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벌써 의욕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지금. 제가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3일이 지났고 내일 또 봐야 되는데 내일은 실제적으로 글을 쓰는 플로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아주 세세한 팁들에 대해서 금요일 저녁이라서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이야기를 좀 나누고 일요일 날 시작 전에 간단히 미팅 가지고 월요일부터는 이제 일일 리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지치시면 안 되고요. 아직 30일이라는 기간이 남았는데 과연 진짜 몇 분이나 완주를 하실 수 있을지 제가 기대가 됩니다. 네. 휴가 기간이라서 그런가요? 하하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욕 떨어지시지 않고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2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